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대선 주자들은 여야 선대위 문제를 숙제 풀듯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무엇보다 정치 소비자이자 유권자,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체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용자 경험이 마케팅에도 중요한 시대거든요. 자, 그런데 미디어는 온통 정치 뉴스로 뒤덮인 이때 시민이 죽습니다. 시민이 죽어갑니다. 어제도 여성을 살해한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의 신원이 공개됐는데요. 저는 언론에 자주 나오는 이 표현이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데이트 폭력. 이거 과연 데이트 폭력 맞습니까? 한참 전에 헤어졌고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고 1년 사이에 5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살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 이 보복 폭행, 보복 살해 이렇게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은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성 보호 주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 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심상정 후보의 공조 제안을 안철수 후보가 화답하면서 제3지대 연대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 오늘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예비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경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매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한입에 정리해 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저녁 많이들 다 뉴스에 집중하셨는데 오전에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았다. 윤 후보의 뭔가 전가를 전했겠죠. 저녁에는 만찬 회동이 있었어요. 네. 자, 박 기자님, 결론이 나왔습니까? 결론이,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이 속보를 봤을 때 느낌은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만나면 직접 이제 뭔가 다 조율이 돼서 만나서 네. 손잡고 자 이제 선대위 출범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결과는 선대위 합류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이 입장 차이가 계속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1시간 반 넘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것은 이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김 전 위원장이 이 회동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후보와 특별히 이견이 생겨서 하는 건 아니고 선대위가 제대로 기능을 가져가려면 선대위 운영 과정에서 쓸데없는 잡음이 생기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설명했고요. 네. 처음부터 출발을 잘해야지 도중에 괜히 쓸데없는 잡음이 생겨서 그때 가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정비하고서 출발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윤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밖에서 돕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총괄 선대위원장직 맡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다는 게 네. 윤석열 후보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당장 합의가 되지 않고 우선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지켜보자, 이 정도 정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견이 있어 보이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상황이 만약에 양측 다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거라면 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오늘을 넘길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화가 됐는데 오늘 넘길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심지어 저희가 방송하는 30분 전에 한겨레에서 기사가 났는데 헤드라인이 김종인 나한테 최후 통첩했다고 주접 떨어놨던데 이런 거역한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기자들이 찾아가서 김 비대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또 질문을 했는데 주접 떨어놨던데 그 뉴스 보고 잘 됐다 그러면서 오늘로 끝을 내면 잘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로 끝을 내겠다는 것은 오늘로 단판을 짓겠다, 그래서 내가 남든지
합류하든지 안 하든지를 결정을 짓겠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세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네. 이 보도 이전에 윤 후보 쪽에서 네.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윤 후보 측에서도 김종인 오늘 조건 없는 합류 선언 없으면 끝이라는 이제 기사가 이미 나갔고요.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 포인트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측 다 오늘로써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중요한 사람이고 합류를 하는 것이 어떻게든 국민의힘한테는 벽돌 한 장이라도 더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근데 벽돌보다는 훨씬 크지 않습니까? 3주 동안 우리가 매일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큰 벽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엄청 큰 일인데 데려오는 것이 분명히 좋으나 네. 이렇게 시간이 3주 말씀하셨듯이 3주 이상씩 늘어나면 네. 국민들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오래 해야 벌써 되는 거지? 필요합니다. 네. 아니 합류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석 달이 된다. 3주를 밀당을 하면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가 지금 이랬는데 합류를 못하면 국민의힘은 참 낭패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좀 타격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윤석열 후보 캠프 측도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합류하면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좀 시간이 그렇죠. 지났지만 그래도 합류하면 앞에 지난한 시간들이 다 정리가 되고요. 그렇죠. 안 된다면은 아마 합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후보가 좀 전면에 등장해서 네. 후보가 바로 정치 활동과 선거 활동을 시작해서 눈을 빨리 돌려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김종인을 데려오지 못했다는 여운을 남길 경우에는 결국 후보자한테 사람도 한 명 못 데려오는 자기가 그렇게 네. 모시고 싶다고 했던 사람도 못 데려오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마 출구 전략과 그리고 모셔오는 베스트 이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야 어제 윤 네. 후보가 뒤늦게 나왔거든요. 김종인 그렇죠. 이제 네, 이 맞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나와서 기자들에게 얘기하고 더 할 말 없어 그러고 이렇게 가버리고 조금 시간차를 두고 윤 후보가 나와서 자 오늘 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 얘기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확답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밖에서라도 돕겠다고 네. 하셨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부인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밖에서 돕겠다 하지 않았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걸 부인하고 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런 말 한 했고요. 적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측의 입장이 계속 달라진 상황에서 감정 싸움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애초에 뭐 언론에서도 네이밍 한 거겠지만 언론에서 삼김 네. 거기부터 좀 김종인 전 위원장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꼬인 거 아니냐. 예, 하필이면 또 성이 다 같아가지고. 네네. 삼김으로 묶여서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게 묶인 상황이 네. 좀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다음에 이 또 윤석열 후보의 표현이죠. 그 양반. 그 양반. 야, 그 양반. 말씀은 나한테 좀 묻지 마라. 뉘앙스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오후에 다시 바꿔서 김 박사님이라고 우리 했지만 김 박사님. 네, 실수라고 아마 윤석열 후보도 판단한 것 같고 주변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그만큼 윤석열 후보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런 감정 싸움이 이어지면서 결국 인사 문제로 시작된 게 감정 싸움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저녁 자리에서 사실 두 사람이 만나서 저녁 자리까지 했으면은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고 언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올까 말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국민의힘한테는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그래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저녁에 이제 보도 전문 채널 TV에 나가야 돼 생중계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협상의 기술이란 책에 보면 네. 협상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타결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된 시간이 아까워서 결렬보다는 합의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제 1시간 반이면 길게 만났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독대로. 네. 그리고 이 과정이 3주 동안 진행돼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어제 종지부 찍겠구나. 네. 그러면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서로 양보하고 맞추지 않을까 했는데 야, 두 사람의 기싸움은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자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를 물어보니까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린 게 좋겠다. 이렇게 뭐 선을 그어버렸어요. 네네. 그 양반이 아니고 김종인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자, 그럼 이거 뭐 기다려봐야죠. 자, 기다려보면서 두 분의 또 예언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결별합니까? 합류합니까? 우병우님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화수목 출연을 해서 네네.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에 뵙는 거죠. 결과지가 나오는데 네.
저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합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상황까지로 보면 합류하기 어렵다. 안 한다. 네, 그럴 것 어제는 한다 그러셨잖아요. 어제는 결과적으로 저는 어제 정확히 방송을 돌려보면 올해까지 또는 이제 12월 정도까지는 와야 된다.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한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어를 보면 그 사람들의 심리가 나오는데 오늘이란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쓸 수 있는 표현이 가장 강렬하게 양측에서 한 번씩 나왔어요. 그 양반 주접던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강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예요. 대통령 후보. 그렇죠. 어쨌든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렇죠. 대통령 후보 측을 이제 주접던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걸 오늘로서 봉합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과적으로는요. 진짜 필요하면 후보자가 무조건 어떻게든 데려오고 싶다라는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서 그 헤드라인으로 도배가 되게끔 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워딩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보면 오늘 또 본부장들 인선도 있었고 있었죠. 네, 어제도 윤곽이 나왔는데 오늘 공식 발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식 어떻게 됐어요, 발표했는데 일단? 그거 잠깐 전해드리면 우선 어제 뭐 예고했던 대로 비슷한 그런 인선이 됐습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 또 조직총괄본부장의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의 김성태 전 의원, 또 총괄특보단장의 권영세 의원이 있고 어제 그대로네요. 네,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의 권성동 사무총장 임명됐고요. 홍보미디어본부장의 이준석 당대표가 겸임하기로 했고 눈에 띄는 게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이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주회 김은혜, 김병민 대변인 있었고 저 원일이 전 논설위원이 대변인단으로 합류했고요. 조수진 공보단장 또 박정하 공보실장 등 이렇게 공보라인 인선도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됐는데 12월 6일에 선대위 발대식이거든요. 그렇게 예정하고 있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들어가서 원톱으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적재적소에 인선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번에 인선된 본부장급 사람들을 보면 다 중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뭐 각 정당에서 대표를 할 수도 있는 그 대표도 했었던 그런 중진급 인사들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선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원톱으로 온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지금 말고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이 그랩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또 장지원 의원이 또 조언되지 않습니까? 원톱으로 윤석열 후보가 가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윤석열 후보 쪽 기류인 것 같아요. 그걸 따라서 가는데 만약에 이 길을 따라가는데 험난한 난관이 막 닥치고 힘들어요.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분명히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SOS를 칠 거다. 그러면서 굽히고 갈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상황 변화는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쥐고 가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지금 조직표상으로는 총괄 선대위원장이 비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석으로. 그런데 이제 사실상은 윤석열 후보 원탑이지 우리는 상황 없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순항을 하면은 다시 모셔올 이유가 없고 위기의 좌초가 되면은 이제 SOS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치지 않겠는가. 그럼 그 타이밍을 김종인 전 위원장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 상황 좀 보지 않을까 저는. 저는 그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기라는 표현에 동의를 합니다만 어떤 위기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서 위기가 왔는데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보시면 뭐야 저런 말 한 사람을 도와주러 또 들어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기네가 다 망치고 나보고 해결하래 뭐 이런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후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위기라고 했으니까 가정이죠. 가정인데 후보가 큰 실수를 했는데 아니 저렇게 큰 실수를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들어가는 저 김 비대위원장은 뭐야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가만히 순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율이 박빙으로 붙는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들어와서 다시 연착륙하기가 쉽습니다만 만약에 손바닥 왕자라든지 뭐 전두환 옹호 논란이라든지 이 정도의 큰 파괴력이 있는 실수가 나왔다. 하면은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다시 들어가서 그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시 얘기하면서도 알겠습니다. 본인 이신도 많이 깎일 겁니다. 자, 일단 오창석 평론가는 이제 앞으로 합류는 어렵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보시는 것 같고 오늘. 박 기자님은 당장 이 조직이 이렇게 세팅된 상황에서 합류는 어려워 보이는데 위기가 와서 조직 지금 민주당도 사실 11월 2일 메머드급 선대위 출범했는데 한 달이 안 돼서 지금 쇄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자, 얘기 나온 김에 박 기자님 지금 민주당도 이
선대위 쇄신한다고 했으니까 인선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보면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이 잡혔어요. 누가 네네. 기자회견을 했냐? 윤과석 사무총장이 기자회견했습니다. 네네. 들어봤더니 사퇴 기자회견이었어요. 그 정무직 당직자 다 물러난다. 맞습니다. 네.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이 비장한 각오로 새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일괄 사퇴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바로 하루 만에 신임 사무총장이 결정됐고 전략기획위원장이 결정됐습니다. 네네. 신임 사무총장의 김영진 의원 네네.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의 강훈식 의원이 임명이 됐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박완주 정책의장이나 고영준 수석 대변인 등 다른 정무직 당직자는 유임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당직자 가운데 제일 중요한 두 자리가 사람이 바뀐 거예요. 네. 이걸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진 사무총장은 재선 의원이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까지 선대위에서 상황실장 맡았고 당 전략기획위원장도 했었고 뭐 원내수석 부대표를 역임하면서 기획통을 꼽히고 의회 상황도 정통한 그런 인물로 꼽히거든요. 당 사무총장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의원을 데리고 오냐 마느냐, 네네. 사무총장 바꿔야 되냐 마느냐 이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무총장 자리에 이재명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의원이 임명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당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가는 과정 이게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국민들은 뭐 이제 오랫동안 정치 활동하신 대표급 인사들은 알죠. 뭐 이재명, 뭐 윤석열은 이제 정치는 신입이지만 검찰총장으로는 이름을 또 날리고 있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홍준표 이런 이름은 아는데 김영진, 강훈식 그러면은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네. 이 조직 쇄신의 중요한 포스트 둘을 교체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평론가님 좀 분석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제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최측근으로 분류된다고 말씀하셨고 재선 의원이긴 하지만 2012년에 낙선했기 때문에 사실 정치 구력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네, 굉장히 오래됐고 10년 이상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인지도가 낮은 것이 지금의 민주당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너무 인지도가 높아서 네.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잘못된 연상 이미지가 떠오르면 새롭게 꾸렸는데 새롭지 않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후보가 가장 돋보이고 후보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후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상대적으로 또 인지도가 적으나 능력은 출중한 사람이 온 것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도 강훈식 의원이 지난번 민주당 예비 경선에 틀을 세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면접관이라는 걸 도입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국민 면접관에 대해서 이 사람을 선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부터 논란이 좀 생겨서 그 당시에 김경률 회계사 네네. 뭐 간다 안 간다 했다 결국 안 가게 되고 맞아요. 김혜영 전 의원이 당내에서 쓴소리를 담당했었던 젊은 의원이었고 최고위원이었는데 또 과감하게 면접관 자리에 앉혀서 좀 불편한 질문도 또 던지게 하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당시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네. 바깥에서 한 발자국만 좀 떨어져서 보니까 어떻게든 민주당이 시끌시끌하고 뭔가 준비하는 것 같고 쓴소리도 당내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어느 정도 흥행이 돼버렸어요 진짜로. 그런 전략을 아마 강훈식 의원이 잘 짜니 네.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를 강훈식 의원은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아마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자신의 후보를 어떻게 띄울지 민주당을 어떻게 또 승리하게 할지 아마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요. 12시 38분, 39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도로 위에 작업이 시작된 곳이 많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서울 요금소까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여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입니다.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동탄분기점에서 남사 부근까지는 11km 구간 천천히 갑니다. 경인고속도로도 역시 서울 방향인데요. 부천에서 신월까지 속도 못 내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일직분기점 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평택 부근에서는 갓길을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화성휴게소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강릉 방향인데요. 동둔내 하이패스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 중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사고가 2건 있습니다. 상주터널 부근에서는 승용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장안터널 입구에서는 1차로를 막고 승용차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사고 소식이 많으니까요. 앞차와의 안전거리 충분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야당 국민의힘의 이제 이 선대위 구성 문제가 대선 관련 이슈, 좀 뉴스, 미디어에 이제 여러 가지 큰 범위를 차지하긴 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도 계속 새로운 행보를 하고 있긴 해요. 어제 이재명 후보는 큰절을 하는 장면이 네. 계속 반복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입법 간담회. 자, 왜 절을 했는지 그리고 입법 드라이브를 어떻게 건 것인지 박 기자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민생개혁 입법추진 간담회라는 이름의 민생개혁 입법 그렇습니다. 추진 간담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아마 좀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를 타고 돌아다 보니까 민주당의 무능, 민주당한테 그렇게 많은 의석을 줬는데도 네. 일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거든요. 아직 몰랐나요? 많이 그렇지 나왔던 일인데. 않았겠죠. 근데 또 이 자리가 민생개혁 입법추진 간담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민주당이 일하는 모습, 민주당이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의미를 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새롭게 시작하려면은 그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변화하고 혁신된 새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그런 의미로 사죄의 절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사죄의 절이었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죄의 절을 드린다고 했네라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그 앞에서 한복판에서 큰 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좀 기자들 좀 놀랐는데 그 뒤에 있던 의원들도 놀라더라고요. 그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성을 보여준 거로 저는 느껴지고요. 그 또 하나 놀랐던 게 뭐냐면 이 간담회가 사실 모두 발언만 끝난 다음에 다 비공개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아니 뭐 공개하면 되죠. 회의 공개합시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 후보가 결정을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입법 과제들 거기서 번호를 매겨가면서 가장 위급한 것, 가장 빨리 처리해야 될 것, 아니 패스트트랙으로 넘겨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정해서 바로바로 일을 하는 모습. 우선순위도 정하고. 네, 이런 것도 아마 좀 상징적이고 네, 네. 눈에 좀 들어왔던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입법 드라이브 주문한 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었고 어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거 군기잡기 아니냐 또 이런 표현도 등장했어요. 오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양쪽 표현이 저는 다 맞을 수 있다. 왜냐하면 후보가 나서서 큰절을 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나는 뭐 아무것도 잘못이 없었어 그동안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큰절을 후보가 솔선수범해서 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전열을 다시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가 있고 김남국 의원을 오전에 이제 만날 수가 있었는데 네. 아마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의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 스스로가 정말 간절히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우리 절합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뭐 쇼잉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요. 우리 다 같이 여러 명이 다 절하면 다 같이 큰절합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 설날이나 뭐 어울리는 행동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가 처음부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상황적으로 아니었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할 건 반성하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 격차가 추이상으로는 어쨌든 조금씩 붙어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붙어가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들을 후보가 또 스스로 복귀를 해볼 겁니다. 네. 민주당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 메모드급 선대위를 해체하고 기동대를 만들겠다, 빠르게 하겠다, 현역 의원들 많이 도와달라, 현장으로 가달라 이런 여러 가지 중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 잡는 진짜 시작이다라는 걸 알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좀 다른 느낌이 뭐냐면 이게 뭐 사과한다, 반성하자, 새롭게 가자 하면서 그게 어떻게 말로만 보여지는.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것보다 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보다 그냥 좀 말로만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논산 화지 이 종합시장 방문할 때부터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욕설 구설수의 반성 사과가 먼저였다. 이렇게 자성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이렇게 다 이제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민주당도 아니 후보가 이렇게 나가는데 민주당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좀 만들어지는 거고요. 리더십도 그 힘을 만들어지고. 가지고 가는 건데 물론 당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과 이제 비판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네네. 어제 그 자리에서도 기동민 의원이 네네. 아니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한편의 불협화음에 대한 공포감도 있을 수 있다.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불협화음에 대한 공포감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자당 의원들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회라는 건 국회라는 건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서로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가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네.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도 사실 민주당 내부부터 좀 설득을 시키고 뭐 원팀한다고 해서 메모 듣고 선대위까지 만들었었지만 네. 이 화학적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한 가지는 뭐 이게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21일이었죠. 강조했던 건데 방역 문제.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사흘 연속 최다인데 일일 확진자가 워낙 지금 폭증하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 비율이 있죠. 이제 늘고 병상은 제한돼 있고 수도권은 꽉 찬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어제도 저희가 이거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생 방역 얘기를 정작 다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이 박 기자 좀 어느 정도 상황으로 좀 위급하고 심각한가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오평론가님께서 일단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3,938명이 추가로 확진됐고요. 거의 4,000명이네요.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에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라고 합니다. 어제는 4,000명 넘었었고. 네. 어제 4,115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42만 9,002명이고 안타까운 게 네 자릿수 확진, 즉 하루에 1,000명 이상대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141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9일 동안 갑자기 세 자릿수로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보면 네. 적어도 5개월 연속으로 1,000명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말씀드릴 필요 없이 좀 위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했었던 5,000명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 수치보다는 적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위중증 환자거든요. 위중증 환자에서 중환자 병상이 어떻게 되느냐. 포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어제 저녁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상황을 보면은 가동률이 71.5%입니다. 전국 평균인 거죠, 이게? 예. 그래서 보유 병상은 1,135개인데 가용 병상은 32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중환자실 포화율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중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얘기에 대해서 방역대책 전문가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인접한 환자가 위중증으로 바뀔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보내는 병원.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경계에 있다. 뭐 세종, 충청의 경계에 있으면은 네. 수도권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보내는 방안도 네.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규모 시설을 급하게라도 만들어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요 안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부지에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너무 위급하면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고 같은 날에 결핵 환자보다 사망자 수가 적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방역대책본부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일 확진자 수가 아닌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수를 먼저 발표하겠다라고 봤을 때는 네. 지금은 흔히 말하는 치명률이 네. 많이 낮아졌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 다만 중요한 것은 고연령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스터샷을 맞게 하고 이 부분이 빠르게 시작이 되면은 2주 후부터 이제 백신의 효과가 있고 이게 완벽히 정착이 되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속도를 낼 경우에는 12월 말쯤에는 어느 정도 다시 위중증 환자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그렇죠. 이제 한 달 싸움인데 네. 연말 연시는 또 우리가 흔히 연말하면은 12월 31일 밤에 보신각 종합회 막 수만 명 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보신각 종 자체를 울리지 않았죠. 네. 이게 가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1단계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있는 건데 2단계로 가려면 4주 지나서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면서 11월까지 해보고 네, 2주 동안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단계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일단 주간 평가가 높음으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상 계획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비상 계획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아마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방역 패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식당과 카페 같은 곳에도 백신 접종 2주가 경과한 네. 백신 완료 네. 2주 경과자만 완료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노래연습장 이런 곳으로 방역 패스를 확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네. 또 이제 실내 체육시설 이런 데가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곳인데 또 이곳의 업주분들은 이게 오히려 이 방역 패스가 문제다라고 비판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유럽을 보면 뭐 재봉쇄 들어가니까 또 수만 명 시위가 다시 벌어지고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시민들의 또 자발적인 방역 참여 하에 또 좀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제 패스 제도를 적용해서 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 중요한 소식인 것 같아서 박 기자님 간단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네.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판사 무죄가 확정됐다. 어떤 내용으로 기소됐던 거죠? 네, 이게 이 세 사람이 2016년 뭐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 당시에 네네.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 이걸 받았어요. 이거 판사 사찰하고 좀 거꾸로네요. 그렇습니다. 판사들을 수사에 들어오는 검찰의 수사망을 네. 사전에 확인하면서 네. 방어하기 위한 이제 법원 행정처에다가 작전을 폈다.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를 해서 법원 행정처에 보고했다. 그렇습니다. 정보를.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재판이 있었는데 1심과 2심 이거는 뭐 검찰 수사 결과 다르게 재판 결과 나왔었어요. 1심, 2심도. 네. 이 세 사람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또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요. 1, 2심이 판단했고요. 대법원도 결국 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서 글쎄요, 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이 14명인데 네. 계속해서 이제 무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판사인데 검찰 수사 내용을 첩보원처럼 활동해서 법원 행정처에 전달한 것은 무죄다. 자,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이제 법조인들의 의견들도 나중에 들어봐야 되겠죠. 네. 오늘 이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9685님이 신청하신 자두의 김밥. 옆구리 안 터지게 잘 말아줘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화합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이제 여기서 더 가면 김밥 옆구리 터지는 거죠.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 김동연 대선 후보 인터뷰로 돌아옵니다. 있어 김밥을 좋아하잖아.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동구의 헬스보이 김영남입니다. 전 요즘 몸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줍깅입니다. 조깅을 하면서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죠.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반복 운동으로 나는 뱃살 다이어트, 지구는 쓰레기 다이어트, 일석이조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이 잘 팔리도록 홍보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간혹 자신들의 상품을 일부러 각종 구설에 휘말리도록 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판매를 늘리려고 하는 마케팅 기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다듬어 보면 구설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나온 구설이란 표현은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이란 뜻입니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경우를 두고 구설수에 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구설수라는 말에서 마지막에 있는 수는 운수를 뜻해서 구설수란 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설수에 오르다라고 표현하면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에 오른다라는 뜻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구설수는 보통 구설수가 있다 없다 또는 구설수가 들다와 같이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동사 오르다와 함께 쓸 경우에는 구설수가 아니라 구설에 오르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처럼 구설과 구설수는 분명히 다른 표현이니까요.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는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날씨 꽤 안정적입니다. 낮 기온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공기 또한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상 동해안과 강원 산지의 대기도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요즘 예년 기온이 서울 기준 최저 기온 어느 점 아래로 지면 온도로는 영하 5도 가까이 내려가는 날이 많습니다. 김장 시기이기도 하니까 채소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가을과 겨울 사이 균형추가 겨울 쪽으로 조금 쏠리는 시기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12월 첫날이니까 사실상 온전한 11월의 마지막 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년 기온 수준인데요. 내일 아침에 다시 추워집니다.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아침 기온이 내려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등에는 영하 5도 이하, 그 밖에 내륙 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서울은 영하 2도, 전국적으로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도 서울 6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의 풍랑특보 발효 중으로 물결이 최고 4m로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개식용 금지에 대해 논의한 뒤 사회적 합의안을 내년 4월까지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연일 80%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 병상에 대한 추가 확보 명령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도 1인 가구 등을 위한 공유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추진됩니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 공간 외에 사용 빈도가 낮은 거실과 주방, 욕실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 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결국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기 화성에서 2살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핵심적인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공조와 연대를 모색하면서 제3지대 만남이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3지대 또 하나의 축,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예비 후보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김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언론이 자꾸 제3지대라고 써서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는 제1지대거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 네, 3지대 네. 후보들의 연대와 공조에 대한 흐름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세 분, 심상정, 안철수 그리고 김동연 후보님 지지율이나 또 이 정당 지지율을 묶으면 뭐 10% 내외를 또 넘나드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인데 심상정 후보가 공식적으로 3지대 공조 시작한다. 안철수 후보와 첫 만남을 갖자. 이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며칠 전에 어느 행사장에서 심 후보님을 네네. 만났더니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양당 구조 이 타파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네. 또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다만 누구라도 네, 조건 걸고 뭐 이러는 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양당 구조를 깨는 얘기에 대해서 셋이 모이자고 하는데 사실은 또 이미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 있는 분들도 기득권에 들어갔던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기득권 깨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기득권은 양당뿐만 아니라 제3지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그 대화를 하고 만나고 하는 거는 아무 조건 없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스스로도 기득권을 내려놓자 하는 얘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부총리 그만두고 기득권 내려놓고 3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들 만나봤고 지금도 기득권 내려놓을 생각을 가장 중요한 또 그래서 기득권 깨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대화할 수 있다. 그렇죠. 조건 없이 셋이 만나자 하는 데는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자, 만나서 양당 구조를 타파하는 것에는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지대에 있는 우리조차도 기득권 내려놔야 됩니다. 깨야 하고 내려놔야 한다. 공조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이 지금 워낙 다른 노선을 그동안 걸어오셨거든요. 예, 그렇지만 기득권 깨기 내려놓게 돼서 동의하신다면 뭐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현안들이 지금 말씀하신 원론에는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렇지 기득권 내려놓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지
새로운 혁신의 길을 가시는 거니까 동의할 수 있는데 현안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양당의 또 이제 유력 주자라고 네. 불리는 후보들이 존재하고 근데 이 가치 지향점이 좀 다 달라 보이는데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여기 또 김동연 후보님까지 만나면 네, 네. 어떤 합의점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세간의 거의 뭐 미디어 이슈를 뒤덮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자, 이거 지금 특검 한 해 만에 이제 여야가 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쌍특검하자, 동시특검하자. 이거 안철수 후보도 얘기를 했는데 김 후보님은 이 대목은 어떻게 의견을 갖고 뭐 그런 계세요? 것을 조건으로 뭐 셋이 만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건 뭐 각자 주장하면 되는 거죠. 의견이 다 달라도 상관없다. 네, 저는 뭐 그 두 건에 대해서 다 검경 합동 수사본부라는 데서 신속하게 네. 그 조사를 하고 수사를 네. 하고 미진하면 특검 뭐 다 미진하면 좋다. 특검도 가는 거고. 다만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늘 그렇더라고요. 지금 아마 쌍특검을 해서 국회에서 특검하게 되면은 아마 선거 끝날 때 내내 정치 공방만 하고 말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결과는 또 늦게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또 지금처럼 손가락질하고 험집 내고 네거티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두 건 다 빨리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네. 국민들께서 그 대선에 대한 후보에 대한 결심하시기 전에 다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네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순서대로 가자. 지금 가장 순리적이신 것 같아요. 검경 수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결과 나왔는데 미진하면 특검 가고. 그렇습니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좀 악용되지 않으면 좋겠고. 검경 합동수사하는 거는 빨리 끝내자고 하는 네. 목적이죠. 네. 그래요. 자, 김동연 후보께서 이 삼지대 다른 두 후보에게 천안 삼거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예. 제안을 하셔서 이거 네, 야 이거 네. 무슨 노래 제목 아니야 그랬는데 자 만난다고 치고요. 네. 세 후보가 천안 삼거리에서 만났어요. 왜 하필 천안 삼거리인지 그리고 네, 어떤 제안을 하실 것인지 네, 얘기해 네, 주십시오. 네. 그저께 제가 그 4호 공약 발표하는데 기자분이 그 질문을 하셔서 제가 네, 했습니다. 심 후보께서 뭐 1대1 만남을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뭐 그럴 거 뭐 있냐. 바로 셋이 모이자.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새물결 그 창당 준비하는 창준이와 창당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내일 모레 저희가 충남, 충북, 대전, 창준이를 엽니다. 그래서 또 제 고향도 충청도고 네네. 천안 삼거리가 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만나고 하는 또 좋죠.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거기서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화합의 의미로 네. 그러면 제가 또 고향도 충청도니까 뭐 삼겹살이라도 대접하겠다. 거기서 한번 상징으로 만나서 얘기해보자. 허심탄회하게 그런 네네. 얘기를 했고요. 글쎄요. 만나면은 일단 양당 구조 깨기뿐만 아니라 이 기득권 깨기의 문제 또 지금의 이 대선 전국이 이 네거티브와 남 흠집 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이 정책 컨텐츠를 가지고 네. 하는 아젠다부터 새로 만들자 하는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야, 저는 호두과자는 사주시려나 천안하니까 그 생각을 했는데 통 크게 삼겹살 도신다 그랬어요. 삼겹살 같이 제가 대접을 하고 가실 적에 호두과자를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처가 저희 아내가 천안여고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이제 처가 네. 고향이시기도 하고요. 고향은 이제 공주가 고향이고 태어나긴 논산에 태어났는데 그 장인께서 그 교편을 오래 잡으셔가지고 네네. 천안에서 학교를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야, 천안의 사위 이렇게 우리가 유세할 때는 또 많이 쓰기도 네. 하는데 또 공주에 가시면 공주의 사위 네, 되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와 이 연대하는데 지금 연대는 아직 모르겠지만 대화 소통하는 데는 아무 조건 없다. 그렇습니다. 예, 시간 약속 정해서 네, 장소 그렇습니다. 정해서 만나면 된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네. 자, 우리가 공주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럼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선은 한 사람이 나가는 건데 각각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모여서 연대 공조라고 하면 단일화하는 거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거든요. 시나리오가. 네. 그럼 누구로 단일화하지? 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 연대를 한다. 그럼 조건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는 이 조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뭔가 꼭 필요한 조건이나 절대 안 되는 조건의 범위나 틀이 있으실 텐데 어떤 생각이세요? 우리 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많이 앞서 나가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은 뭐 대화하고
그 양당 구조 깨는 걸 포함한 기득권 깨게 된 얘기를 하고 대선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젠다 세팅하고 하는 건 전 얼마든지 좋은데 네, 가능하고 아마 그 두 분께서 공조 연대 단일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미 많은 국민들이 네. 두 분은 한 분은 저쪽 편, 한 분은 저쪽 편 다 이렇게 가까운 성향을 갖고 계신 분으로 다 알고 있고 또 한 분은 이미 거대 정당과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합당까지 논의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공조 단일화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볼 적에 너무 성급한 말씀이다. 다만 지금의 이 대선 정국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네. 같이 만나서 생산적인 토론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네. 가치와 생각에 대해서 국민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얘기해보는 연대는 한 발 더 나간 거고 네. 지금 살짝 또 비판을 해주셨어요. 그런가요? 이미 거대 기득권과 함께했던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신 건데 제가 대신 흥분하고 있네요. 아니 스스로도 네. 거대 정당과 같이 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미 네. 두 분 다 대선 3번, 4번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맞습니다. 그 속에서의 그 기득권의 카르텔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은 네. 또 아니시죠. 네. 기득권 카르텔에서 자유롭지 않다. 네. 자, 그럼 혹시요. 네. 혹시 네. 지금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국민의힘과 연대했고 네. 단일화했고 근데 합당한다 그랬고 그렇죠. 합당이 이제 결렬됐을 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혹시 대선 과정에서 이 삼지대에 있는 분들도 기회가 있다면 국민의힘 국민의당 다시 단일화나 뭐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뭐 다른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그건 예측할 수 없는 네네네. 거고 또 두 분 다 완주를 시사하셨기 때문에 그랬죠. 뭐 그대로 하실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두 분은. 네. 뭐 제 경우는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거대 양당의 여러 번의 그 총선 서울시장 대선 경선 그 좋은 제의자가 다 거절했고 네네. 그 이유가 제가 그 이 지금의 구도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투벅투벅 제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이야기하고 바로 주말에 발기인 대회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 또 출연하셨는데 오는 주말에 이제 지역 대회, 그렇습니다. 창당 대회가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최종적인 창당은 언제 완성되나요? 저희가 아마 정당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을 네네. 겁니다. 아마 늦어도 12월 중순 안쪽, 빠르면 초순에 할 수 있을 것 연내? 같고요. 뭐 연내가 아니라 더 빨리 12월 초나 중순까지. 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네. 지난 주말에 부산하고 경남을 했고요. 모레 이제 충북, 충남, 대전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초에 경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세 가지 다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오시는 분들이 전부 자발적이다. 네. 다른 정당은 뭐 명부가 어쩌니 뭐 DB를 어쩌니 하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전원이 다 자발적입니다. 네. 세 번째 중앙에서 돈전 하나도 안 해줍니다. 네. 각자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정당 역사상 네.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지금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대 정당의 뭐 당원 숫자도 그렇고 늘 역사적으로 혼란스러운 게 많았는데 이제 깔끔하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니까. 저희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으로 해서 자발적이고 돈 안 들고 투명하게 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언론이 주목을 많이 안 해줍니다만 김 후보님 계속 공약 내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지금 엊그제 4호 공약이자 네. 또 첫 번째 부동산 공약을 내셨는데 경제부총리를 지내셨으니까 오늘 뭐 금리 인상도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경제 예.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종부세, 양도세,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하셨어요. 네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아주 원칙은 이렇습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시장 교란 시키지 않는 분들입니다. 네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겠다. 예. 다주택자에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강화해서 끌고 나가겠다. 네네. 이런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그 과세 기준을 네. 지금은 공시 가격 11억인데 15억으로 상향하고 그다음에 15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하는 분은 종부세 면제해 주겠다고 네네. 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세율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네네. 부담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60세 이상 되신 분 중에 이 소득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과세 이연제도, 과세 이연제도는 종부세를 계속 안 내다가 나중에 팔 때 내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제도도 좀 도입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자는 부담을 완화해 주는 식으로 네. 가는 식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를 네. 했는데 이것은 부동산
부동산 1호 공약입니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은 이런 규제의 완화나 강화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공급 확대 대책, 그다음에 국가균형 발전 대책도 같이 있는데 국가균형 발전 대책은 이미 2호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요. 2호 공약. 네. 앞으로 이제 공급 확대를 포함한 네. 부동산 2호 공약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공약을 좀 인용해서 보도록 네, 할게요. 저희 공약이 굉장히 네. 탄탄합니다. 네. 지난번에 YS 6주년 추도식에 제 옆에 앉았던 안철수 후보께서도 저희 공약 너무 내용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인지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알려서 좀 안타까운데 네. 제가 34년 공직 생활을 했고 네. 예산실장 차관 장관 부총리를 했습니다. 네.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공약만큼은 가장 탄탄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네.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네. 다른 분 어떤 분도 그런 추진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네. 저는 국정을 이미 오랫동안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서 차별화 확실히 될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팔랑귀인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후보님.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저희가 연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도대체 국민의힘에 합류냐 아니냐 하는데, 김종인 후보님께 뭐 타당 얘기를 좀 이제 여쭤봐서 죄송하긴 하지만 워낙 김종인 또 위원장과는 각별하시잖아요. 저는 그동안 혼자 의심해 온 게 김종인 위원장님은 김동연 후보를 계속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에 능하고 젊고 늘 이제 대선 후보 얘기하면 지금 현재 저쪽 당 후보보다 아직은 출마 안 하셨을 때 관심 있으신 거 아닌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상황? 김종인 박사님께서 7년 전부터 간접적으로 정치를 권하셨고 3년 전부터는 대선 출마를 권유하셨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또 김 박사님하고 지난번 출판기념회 때 만난 뒤로는 제가 이 통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 추측을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쪽 당 윤 후보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믿음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회의가 있다, 고민이 생각합니다. 있다. 네. 뭐 직간접적으로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면서도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한테 평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요. 뭐 그때 조금 이렇게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회의 같은 게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참고로 지난번 제가 출판기념회 때 축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사님하고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중에 하신 말씀 중에 2번의 실패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번에서 큰 기여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사님, 3번째는 실패하지 마십시오. 정말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분이 우리 주도가 되는지 눈 잘 뜨고 봐주시고 그렇고 그런 분들과 함께 이 국가를 제대로 바꿔주십시오. 3번째 꼭 성공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좋은 덕담인 동시에 또 나름대로 제가 뼈 있는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만찬 회동 후 오늘 내일이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떨지 김동인 후보님의 말씀이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을 움직였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나 정치 공약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에 대해서 국가 미래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철학적인 고민이 있으시다. 그 신념과 그 소신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이제 새로운 물결로 오세요. 그러셔야죠.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돌아왔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께서 하나씩 주간 키워드를 꼽아주셨으니까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먼저 현근택 변호사께서 뽑아오신 키워드. 윤석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요 주제인데 어제 이제 만찬회동이 오늘 연일 회자되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고 또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찬 전에 비해서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질문을 아주 이 정도 하십시다. 이 정도. 저는 그래서 이제 후보도 당연히 본의가 떨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요구사항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거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도 취해 있어가지고 본인이 개선상에서 상임선대위원장 맡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면은 예를 들어 특위라든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그게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구사항이 많은 게 아니었다. 김병준 위원장이 좀 거취를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됐던 것 같다. 자, 현근택 대변인님 키워드 뽑아오셨으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어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2, 3일 내로 들어오지 않겠냐. 합류하지 않겠냐. 이게 중론이었어요. 마지막 밀당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밀당. 오늘 나오는 뉴스들이 좀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최후 통첩했다 그러더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주접떨다 이런 얘기 했어요. 최후 통첩에 대해 주접떤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험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돕겠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그 양반 얘기하다 이제 박사님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양반에서 다시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양반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김 박사님이라고 얘기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쫑난 것 같아요. 쫑났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이 험하게 오가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하느냐 보면 돼요. 여지가 남아 있을 때는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여지가 없을 때는 말을 험하게 하거든요. 최후 통첩은 괜찮아요. 주접떨다. 이 말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어제까지는 좀 미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바뀐 것 같다. 파열음이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냥 없이 가도 된다. 이런 내부적으로도.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자꾸 있다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끝난 거 아닌가.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요구도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요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임이 2명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상임은 1명이거든요. 당대표는 당연직이고. 근데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딱 모셔가지고 같은 급으로 딱 놔버린 거잖아요.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은 돌려서 하는데 이거는 본인의 요구일 가능성도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본인의 요구일 수도 있다. 둘 다 이제 어쨌든 매치되는 거죠. 이해관계. 둘 다 이해관계 매칭이 된다. 자, 어제 1시간 반 꽤 길었어요. 그래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조율이 될까 보다 그랬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먼저 나와서 이게 수락하지 않았다. 총괄 자리를.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어제 결렬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못했죠. 그리고 윤 후보가 나와서는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하셨는데 밖에서라도 돕겠다고 하셨다. 이게 좀 묘했는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쫑난 것 같은데 쫑 안 났으면 좋겠어요. 안 났으면 좋겠다. 이건 장 교수님의 희망이고. 쫑난 거는 어쨌든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쫑난 게 사실이고. 왜냐하면 저도 2, 3일 안으로 다 그냥 원만하게 잘 결정되고 어제 오전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만났으면 이제 두 분만 만나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한 6시쯤 만난다고 했길래 그디어 이제 다 원만하게 정리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은 주접이다. 이거는 상당히 한동안은 안 되는 분위기로 봐야죠. 한동안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왜 주접떨지
라라 뭐 이런 얘기를 했냐면 뭐 언론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아니 김종인 위원장 없어도 우리 그냥 선대위 꾸릴 거예요. 그냥 선대위 그냥 할 거예요. 오늘까지 최후 통첩 오늘까지 오케이 안 하면 그냥 빼고 갈 거야.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그게 참 이게 어제 여의도 기자들 사이에서 좀 퍼졌던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해서 사석에서 약간 좀 편한 말을 좀 하셨나 봐요. 네네네. 그게 좀 또 김종인 위원장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기자들은 고자질쟁이잖아요. 아니 우리 저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야 주접 떨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 뭐라고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듣는 건 있는데 방송에서 얘기는 안 해주시고. 그럼 어떻게 방송해요? 저 잘려요 방송에서. 지금 성대모사를 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후보의 빙의. 그리고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그 양반보다 더 심한 말을 했나 보네. 그래서 일부에서 이 기자 평론가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예언을 시키기도 했습니다만 그 합류냐 아니냐 그랬더니 한 분은 쫑난 거다 같은 입장이고 우리 이제 기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없이 가다가 개문발차라고 하잖아요. 문 열어놓고 출발했어요. 차가 달리다가 윤 후보의 지지율이나 어떤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결국 김종인 필요하구나 하고 그때 다시 러브콜 모셔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가능성 있나요? 가능성이 있긴 한데 많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잖아요. 지금이 이제 근데 지지율 잘 나와. 옆에 측근들도 뭐 없어도 돼요. 굳이 우리가 뭐 아쉬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고 있거든요. 너무 붙들지 지지율이 마세요. 안 나오고 그때 가서 얘기하면 아니 본인들이 그때는 없어도 된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그래? 사실은요. 지금은 김병준 비대위원장만 정리하거나 뭐 이선으로 물러나면 될 것 같지만 그때 만약에 된다 그러면 후보 말고 다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후보 말고 다 바꿔야 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라고 요구할도 아마 지금 그러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처럼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지금 민주당처럼 지금 민주당 그런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후보 뭐 당대 빼고는 다 바꾸는 국면이기 때문에 11월 2일에 메모드급 선대위 출범했는데 결국 한 달이 안 돼서 지금 한번 다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야가 욕하면서 닮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이 지지율이 좀 여유가 있고 이길 가능성이 높을 땐 아예 김종인 위원장 없어도 돼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배가 부른 상태다. 지지율이 좀 붙고 박빙이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 선대위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돼요.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러면 중심을 잡아줄 사람 누구냐?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종인 위원장 빼고 가야 돼라는 의견이 나온 거는 안철수 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선거를 확실하게 이기려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도 안철수 후보 싫어해.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는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단일화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대략 5%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수표를 뺏어갈 거니까 보수 중도표를 뺏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김종인 위원장 없고 우리가 안철수 후보 단일화 여지를 남겨두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괜찮다라는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판단이 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완주한다 하잖아요. 심상정 의원도 완주한다고 하시고요. 김동연 우리 조금 전에 완주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완주예요. 5명은. 그런데 이제 선거 막판 가면 현실적인 문제를 판단하겠죠. 약간 희망상 섞인 것 같아요. 당연히 희망상이죠. 김한길 인정했습니다. 있으면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랑 정치 같이 했잖아요. 네, 그랬죠. 두 분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새정치민주연합 때 지금 이제 지지율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누구냐? 선거에서는 딱 한 사람이에요. 후보가 잡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아무리 총괄안이 원톱이라 해도 최후의 순간은 후보밖에 안 남아요. 고독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결국은 본인의 진가와 정치력과 판단력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김종인이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최후 판단은 윤석열 후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노라고 한 거죠. 그게 결국 본인의 판단력이고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짜고 있는 선대위의 면면을 보면 과연 이게 나이스한 선대위냐 아니면은 국민의 신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대위냐라고 봤을 땐 좀 회의적이에요.
면면도 그렇고 구조도 그래요. 이런 상황 오래 못 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솔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래서 장 소장님이 지금 제가 타 방송을 들어보니 자 김종인 없으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기기 어렵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셔서 지금 같은 생각이세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위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2주 동안 선대위 구성과 갈등, 이견, 혼란, 혼돈, 버티기 이런 부정적인 보도만 나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후보도 수습 안 하려고 그러고 나는 이번에 내 일생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겠어라고 결심했다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도 이걸 즐기고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수습 안 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빨리 중심을 잡아주는 게 맞다. 지금이라도 짠 하면 했다면 이게 지지율 상승이 될 수도 있는데. 소장 같은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확한 진짜 그럼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다. 지금 여론이 출렁이는 게요.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잘하는 면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 측 특히 국민의힘 측이 오만해 보인다. 벌써 다 된 것처럼 자리 싸움하고 있다. 뭐 하이에나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해 보이면 국민들이 바로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자, 어제 모르신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김종인 위원장과 접촉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데려옵니까? 아니 뭐 모시고 오는 건 아니고요. 모시고 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2016년 비대위원장 하셨고 그때 초선 그러니까 양당에 되신 지금 다 분들이 인연이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재선되신 분들은 그분하고 친분 있는들이 많거든요. 그 전부터 계속 뭐 접촉한다 만난다는 얘기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느 한 당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지율도 위기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뭐 당무소권도 없고 사무총장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무총장도 지금 내려놨고 싹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당권을 대권 주자에게 다 주는 건 국민의힘인데 여기는 오히려 지금 막 이제 밸런스를 맞추려고 골치가 아프고 민주당은 당권 대권 분리로 가는 건데 그렇죠. 이번엔 그냥 대선 후보에게 당권을 다 준 셈이 됐어요. 그게 맞죠. 그게 결국은 이제 원칙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당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당권 대권을 분리하고 선대위는 사실은 당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선거는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총장도 왜냐하면 이 대선에서 실제로 대선 자금이 500억이 넘어요. 그럼 예산이 빨리빨리 집행이 돼야 선거가 원활하게 되거든요. 자꾸 결국은 사무총장의 가장 큰 힘은 예산 집행권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사람을 움직이거나 뭐 선거를 하려면 돈 들어가거든요. 잘 안 되면 삐걱거리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선거운동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저는 오히려 지금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봅니다. 신속성, 기동성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조언해드리지 않았어요. 장 소장님이. 소장님 근데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약 안 온다, 결렬됐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뭐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근데 이 자리를 채워야만 누구라도 채워야만 조직의 혼란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혼란스럽다. 맞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으면은요 조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기업의 예를 들어볼게요. 회장이 없어요. 사장만 몇 명 있어요. 그렇죠. 보통 사장이 여러 명 있죠. 그룹 사이는. 그 기업이 과연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책임감을 갖고 사장들이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없는 선대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 외에 누구를 갖다 놔도 이거는 책임을 질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력이라는 부분에서도 김종인 위원장과 비교가 많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후보의 신뢰 문제인데 후보랑 같이 호흡을 맞춰온 경륜 있고 카리스마 있고 정치력 있는 그런 중진이 지금 누가 있어요? 없어요.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좀 정치력 면에서는 이런 큰 선거를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누가 대타로 오신다고 해도 부담이죠. 지금 히딩크를 모셔오려다가 실패했는데 아드보가트 감독이 오면은 이게 또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말은 맞는데 대체제가 있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잘 안 보여요. 대체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거를 할 만한 왜냐하면 이 왜 총괄이 필요하냐면요. 뭐 어디나 필요합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결정이나 판단이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옆에 바로 있는 사람이 근데 지금 권선동, 장제원 이런 분들은
잘합니다.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갖고는 선거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고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측근들은 그거 안 돼요. 안 되면 그러면 김한길이나 김병직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약간 물음표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후보가 어찌 보면 신인이고 판단을 주저하고 못할 수 있을 때 밀어붙여가지고 판단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별로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이야기가 답 없이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러니까 자꾸 지지율 떨어지죠. 근데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게 흥미 참 진진하다. 흥미가 진진한데 이게 국민의힘은 피가 마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보죠. 장성철 교수님이 뽑아오신 키워드. 자, 이제 서로 상대쪽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이재명의 큰절 사과. 큰절 왜 했느냐 그랬더니 반성과 사과의 의미였어요. 현장 상황을 한번 듣고 오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또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 모두 발언 중에 저렇게 이야기하고 나와서 갑자기 큰 절을 했는데 현장에 있었던 기자와 의원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이제 일부에서 기자가 리포트를 하더라고요. 자, 키워드로 뽑으셨는데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길래요? 감성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실력이 없는 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냐.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 아니냐. 눈물, 울컥, 목매임, 사과, 미안, 반성 한 번만 하십시오. 이게 지금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약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또 어떤 좀 부정적인 면이 있냐면 또 울어. 또 울어. 또 울어. 한 번 울 때는 좀 짠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몇 번 하셨으니까 아유 그래 원래 이재명 후보가 되게 강한 분이고 좀 시원시원하고 이런 분인데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니까 또 울컥하니까 그걸 보는 분들이 아 짠하다. 그런데 계속 울어요 지금. 계속. 김혜경 여사도 여수 가서 우시고. 그 보도도 있었죠. 계속 우시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안 좋아요. 이런 무기는 좀 자주 써먹으면 안 됩니다. 저를 너무 일주일째 하고 너무 이제 또 내외분이 많이 우시고 결정적일 때 안 좋다. 한 번만 울컥하시고 우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억지로 우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아마 현장에 가보니까 아마 뭐 지난번에 시장에 갔을 때 할머니 보시고 울컥했죠. 뭐 어머니 생각나셨겠죠. 본인 아버지나 어머니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걸 생각인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왜 안 사실은 오셨어요? 이제 변화 그 전에 지역에 다닌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아니, 경선 때 다니셨잖아요. 경선 때 잘 못 다녔어요. 지사직 사퇴하기 전에서 지역은 잘 못 다녔습니다. 수택 토론은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 하면은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아유 1,000억 100억씩 막 벌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허탈감이 있는데 나 잘했다. 돈 많이 회수했지 않느냐. 공공환수했지 않느냐. 근데 공공환수한 건 국민들이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나한테 돌아온 게 없거든요. 국감에서도 뭐 야당 의원들과 국토위 행안위에서 뭐 한 발짝도 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대응을 했어요. 논쟁이나 논리적인 건 많은데 이제 감성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거 있고요. 최근에 또 머리 염색했습니다. 검은색. 아 그래요? 네. 정말요? 네. 왜 생각이 안 나지? 왜냐하면 이게 계속 경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거예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염색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또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 집사람은 아닌 게 좋다 그러고 흰머리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저도. 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럼 다시 검은색으로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2030 젊은 세대들 우리 경선 때도 6명이 있었는데 5명은 검은 머리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 흰머리일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가장 젊지 않습니까? 나이는 가장 젊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2030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했더니 어떤 젊은 분이 할아버지 대통령 이러신 거예요. 젊은 분이. 젊은데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아들들이. 그렇게 보면 변할 수 있다.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 뭐 지금 뭐 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성적인 것들도 변할 수 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염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할아버지 이미지 가져가셨습니다. 그게 좋아요? 두려우신 거죠 지금? 잘하신 거예요, 염색을. 잘한 거예요. 잘하신 거고. 근데 자꾸 이제 울면은 짜증나요, 진짜. 울지 마라. 계속 울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건 이재명 후보를 화제를 지금 머리로 바꿨더니 또 앞으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어드바이스죠? 이게 제가 생각난 게 국가 지도자가 될 분한테 어드바이스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민주화 투사 시절에 머리가 하얘잖아요. 그렇죠. 근데 3당 합당하고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머리가 까맸어요. 그래서 검은 머리로 이 대통령을 쭉 지내셨는데 그런 변신이 또 얼핏 생각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될지 이게 득이냐 실이냐 이건 또 국민들이 평가하겠죠. 아니 근데 저는 감성 정치하는 거를 비판하긴 했지만 득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계속 하시면은 안 된다. 계속 저희들은요 머리뿐만 아니라 옷도 그렇고 더 젊게 보이게 더 젊은 2030에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목소리만 하지 마십시오. 야, 지금 이슈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또 한 4분 남았네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민주당은 선대위 쇄신 당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게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막 구성해서 이제 1차 발표해야 되는데 완성되질 못했고 탑이 비어 있으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걱정들이 큰 겁니다. 서로 선대위 인선을 좀 어떻게 봤는지. 지금 먼저 민주당이 김영진 사무총장, 강훈식 전략위원장 체대가 됐어요. 장 소장님 잘 된 겁니까? 변화 쇄신이라는 이미지만 준 것만으로 해도 절반 이상의 성공이다라는 절반 이상 성공이다. 국민들이 뭐 사무총장 누가 되든 뭐 또 비서실장 누가 되든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잘 몰라요. 근데 자꾸 언론에 뭐라고 나가냐면 쇄신, 뭐 변화, 뭐 바꾼다 이런 걸로 나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성공적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황은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높게 나오고 거의 선거 이긴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해 보인다라는 생각이죠. 지금은 지난주 한 일주일 동안 보면 민주당의 득점 포인트가 훨씬 많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컨벤션 효과 이후 격차가 한 2주 정도는 유지됐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추격전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는 붙었고 일부 여론조사는 격차가 있지만 좁혀지고 있고 그럼 앞으로 현 변호사님 언제쯤 혹시 크로스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12월 전에 될 거라고 봅니다. 12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의 입을 주목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 홍준표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홍준표 대표를 사실은 어찌 보면 일찍 캠프로 끌어와야 되는데 이분 절대 올 사람 아니거든요. 안 온다 그랬고. 안 온다. 원팀 합류 안 한다. 지금 거기다 댓글 달고 청문 홍답에다 글을 쓸 때마다 그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좋게 얘기할 리 없잖아요.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한마디 하면은 더 큰 스피커잖아요. 좋게 얘기할 리가 없어요. 앞으로 막 협의 과정이 있었던 얘기들도 나올지도 몰라요. 그럼 이제 어찌 보면 계속 저쪽에서는 뭐 대변인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하려 그래도 그 두 사람 스피커를 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김종인 거기에 유승민까지. 유승민도 지금 조용히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나올 거예요. 본인도 정치인이고. 이 세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데 셋을 붙잡지 못하면 선거운동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 분들이 기다렸다가 결정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가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를 돕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 하기 나름인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해내야 하는데 못할 것 같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이라든지 당의 활동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선거 치르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안이해져 있어요. 거기 한 사람 더 하면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도 아마 자기가 소외되고 있다. 따대는 거 아닌가 이 생각만. 대표, 홍준표 의원 모두 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30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니까 꼭 필요한데 말이죠. 그럼 지금 오늘 홍준표 의원의 선대위 합류 여부는 지금 현 대변인님은 안 한다. 끝까지 안 한다. 딴 사람이 차렸는데 다시 또 돌아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 소장님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한다.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안 가면은 합류할 가능성은 많아져요. 안 가면 그 변수가 남아 있군요. 희망 자꾸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거죠. 제가 그 청년의 꿈의 교장입니다. 지금. 정말요? 네. 청년의 꿈의 그럼 윤석열 후보가 우리 장성철 소장님 모시고 가면은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따라가겠네요. 야, 교수님이시자 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셨군요. 자, 각설하고 시즌 2 오늘도 형은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준비돼 있지요. 이 코너를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특별 간식을 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간식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경제본부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또 지옥,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지옥의 연상호 감독을 뺨치는 경제 스토리텔러. 자,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기준금리 예상대로 네. 인상을 한 거죠? 네. 인상 전부터 채권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90%가 인상할 거라고 했고 네네. 누구도 오늘 인상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1% 됐고요. 네. 제로금리 시대가 지난해 3월에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빅컷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은 0.25인데 네. 2배였으니까요. 그때 0.75 되면서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갔는데 그 시대를 이제 마감했습니다. 자, 네. 지난해 3월부터니까 네. 이게 코로나19가 딱 시작되고 나서 네. 하루 2달쯤 돼서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두 달. 자, 그런데 이제 다시 1%대 금리 시대가 열렸다. 자, 그러면 향후에 인상이 좀 계속 될 걸로 예견이 됩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 1분기 중에 한 번쯤 있지 않겠느냐, 인상이. 내년 상반기. 네. 그리고 지금 예상대로 경기가 계속 회복 국면을 이어간다면 네. 상반기에 한 번 더 혹은 뭐 3분기, 4분기 중에도 한 번 더 뭐 내년에 한두 차례 이상은 있지 않겠느냐. 네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FOMC 의사록 나왔는데 네. 보니까 좀 물가가 좀 구조적인 것 같다. 어쩌면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언급도 있거든요. 미국 연준 쪽에서. 네, 네. 사실은 미국은 8달을 벌어놨습니다. 지금 계속 그 양적 완화의 양을 줄여가는 절차에 있거든요. 지금. 테이퍼링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죠. 네, 그 절차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안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봤는데 네. 혹시 미국이 상반기에 금리를 올린다면 네. 우리에게는 조금 더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봐야 됩니다. 그래요. 구조적이라는 얘기가 보고서에 나왔다. 네. 사실은 이제 뭐 파월 의장 등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면 인플레 걱정 나오고 또 금리 인상 우려 나오고 네. 테이퍼링 우려하고 네. 주가 막 이제 하락 조짐 보이고 그럴 때 맞습니다. 계속 안심시켰잖아요. 네. 인플레도 반짝이다. 이거 오래 안 갈 네. 거다 그랬는데 아까 구조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조금은 엄중하게 보는 건가요? 지금 상황은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마 한 몇 주째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전문가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몰라. 뭐 네, 이런 올 생각이 겨울로 나네요. 끝났으면 좋겠다. 끝날 거야. 네. 이런 종류의 컨센서스는 있는데 이거 역시 바람입니다. 바람이다. 좀 더 봐야 합니다. 자, 이 금리를 올린다. 그럼 우리 또 네. 경제 선생님이시니까. 네. 그럼 이게 결국은 그 통화에 고삐를 준다는 거잖아요. 당국이. 그렇죠.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0월달 소비자 물가가 3.2% 네. 올랐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한 10년 거의 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올릴 만도 하죠. 네. 경기도 오늘 같이 경제 전망도 발표했는데 올해 4% 성장할 거래요. 다른 기관들에서 4% 올해 어렵게 됐다. 3분기가 좀 낮다 그랬는데 네. 한국은행은 그래도 한다? 4%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면 원자재 인플레, 인플레 그리고 국제 유가 지금 미국 비축유 푼다 그러고 네. 우리도 일본도 다 따라서 한다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금리 올린다고 이 대외 요인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을 얼마나 잡을 수 있겠느냐. 요거는 사실 약간은 조금 의문이 되는 지점이 있기도 하긴 합니다. 지금. 네. 의문이 네. 있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네. 자, 금리야 지금 성장률도 예상하고 그랬을 때 올린다면 올릴 수 있는 시점인데. 네.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런데 이제 물가를 보면은 이게 효과가 있겠는가 물음표. 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혹시 네. 부동산을 타겟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가 역시나 아닐까 싶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인데. 예상하고 있나요? 네. 근데 사실은 중앙은행은 부동산 정책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특히 부동산 과열됐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정책 내고 이러기는 어려워요. 그랬던 것 근데, 같아요. 그동안. 근데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한 데다가 금융시장이 이 부동산 그 불안을 부추기는 이걸 금융불균형이라고 한국은행에서는 늘 부릅니다. 완곡하게 표현을 네, 완곡하게. 네. 가계대출 증가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 요거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을 풀었더니 네네. 이 돈이 생산적인 데 가지 않고 자꾸 네. 자산시장으로만 가는 것.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돈을 풀어야 되나 이런 종류의 고민. 네. 그래서 금융불균형을 고민하다 올렸다. 뭐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을 하죠. 점잖은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네. 이 우리가 얘기하는 엄청나게 많은 유동 자산이 네. 생산적인이라고 한다면 뭐 기업의 투자나 네. 주로 주식시장으로도 간접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자꾸 흘러가는 네. 이유. 왜냐하면 자산 가치의 상승폭이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요. 쏠리는 거겠죠. 네. 이걸 좀 막고 싶다. 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0.5%포인트 올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연간 부동산이 10%, 10%, 20% 네네. 많게는 뭐 어디는 뭐 배로 올랐다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그 부동산을 사고 싶은 마음이 고작 0.5%포인트로 사그라들 것이냐. 그러게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게요. 싹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라는 게 지금 기본금리를 인상하니까 네. 지금 바로 좀 전에 속보 나온 게 은행권이 네. 시중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시중금리가 오를 텐데 그러면 이게 대출을 받아서 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자가 비싸지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네. 자기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이 부풀어 오른 그 자산 가격을 유동성을 제외하고는 자기 돈 말고 유동성 시중에 흘러다니는 그렇죠. 돈 이걸 제외하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어렵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 돈을 좀 쥐어짜는 네,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금리가 이제 주로 그렇게 쓰이는 거죠. 네네. 통화 부분에서. 네. 자, 효과가 있을까? 이 고민은 이제 물음표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내년도 한 두 번쯤 올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이번에 두 번 올려서 이제 1%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도 우리는 맨날 항상 0.25%씩 올리더라. 그럼 네. 두 번 올리면 0.5쯤 올리겠네. 그럼 내년 후반에 1.5%쯤 되려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데 네. 이 한 번에 팍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준금리를 확 올려서 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효과가 좀 팍 와야죠. 그럼 정말로 부동산 사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실 수는 있습니다. 네. 뭐 한 0.5씩 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올려서 한 3% 한 번에 만들어 놓으면 확 시장에 반응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다른 일들이 또. 이 금리는 그 부동산을 잡는 칼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휘둘렀다가는 일본 그 거품 꺼진 것들 우리는 그냥 거품이 너무 부풀었다가 꺼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꺼지는 과정에 금리를 일본 중앙은행 금리를 너무 급하게 많이 올린 그래서 순식간에 그 투자 의욕이 사그라든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예방하려면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을 잡는 수단으로 온전히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야, 일본의 버블 경제 꺼졌던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정신이 퍼뜩 나네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이후에 일본이 얼마나 저성장 기류로 빠져서 그 부자 나라였던 우리가 부러워하던 한때 모습이 그다음에 고령 인구들 고생하고 말이죠. 자, 당장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효과가 있을 만큼 또 확 올려서도 안 되고 그런데 또 올리긴 올리고 아유, 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른 정책들하고 맞닿으면 이 조금씩 효과를 내서 좀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뭐 금융당국의 대출 정책 그리고 뭐 지금 종부세 같은 세금 정책 그리고 공급도 많이 한다니까. 이러면 좀 다 맞아서 좀 믹스가 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자체보다도 다른 정책들과 연계 효과를 내면서 특히 금융 정책들 지금 대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 유동성을 좀 쥐어짜는 또 다른 방법인데 근데 부동산 잡으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대출 못 받게 하니까 또 난리가 나긴 났습니다만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그 상승세 자체는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건 유동성을 지금 이렇게 쥐어짜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빌려주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요.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집을 대출도 옥죄고 금리도 올라가고
통화 자체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돈이 흘러야 여기저기 또 부동산도 사고 다른 돈도 쓰고 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기준금리 통화 정책과 다르게 다른 정책들이 잘 맞아서 연계되기를 바라는 게 정부지만 또 불협화음이나 비판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뭐 지금 시중금리 예대 마진차 때문에 사람들이 막 화가 많이 났잖아요. 네네. 지금 주담대 금리가 4, 5% 쉽게 가고 있거든요. 네. 저희 회사 동료들도 거의 한 4%로 받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불을 질렀어요. 처음에는 시장이 개입할 수 없다. 규제 때문에 금리 오른 것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금융위원회도 이건 시침이고 사실은 거짓말에 가깝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2015년도에 금융위가 그 다른 부처들과 함께 낸 자료 보면요. 이게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는데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부담이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 간다. 결국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요.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시치미를 좀 떼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요. 자, 지금 우리 올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경제 상황에서 오늘 금리 인상이 또 어떤 효과를 낼지 항상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좋은 쪽으로 흐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BS 보도국의 서영민 기자, 경제본부였고요. 자, 오늘은 초코바 간식입니다. 초코바 간식 받으실 분 1474-3607